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의 요리가 있는데 뚝딱 만드는 아주 푸짐한 고기 요리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온화하고요. 낮 동안에도 15도 웃도라서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도 알려주세요. 네, 출근길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인천과 중부 서해안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릴 텐데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국외 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영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영남도 밤 한때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은데요. 서울은 17도, 대전은 10.8도, 대구는 9.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5도, 광주는 23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온화하겠고요. 일요일 전국에 비가 온 뒤에는 날이 쌀쌀해지며 예년대 이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의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자, 이 투표장을 덮친 트럭. 예. 어제 네. 정말 큰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 인파가 이 전북 순창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 농협 주차장에 인파가 쭉 줄을 서 있었는데 트럭이 그 인파를 그냥 덮친 거예요. 지금 이제 사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어제만 해도 사망자가 3분이었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상자 한 분이 또 돌아가셔서 지금 현재 사망자는 4명. 그리고 부상자가 16명이거든요. 지금 이 트럭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을 하필 덮쳤느냐. 어제 많은 분들이 무슨 투표가 있었어? 그랬을 텐데 지방은 다 아십니다. 어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위해서 줄을 서 있던 조합원들, 주민들인데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차가 달리는 도로도 아니고요. 네. 주차장에서 네.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런 사고가 난 건지 저는 사실 어제 기사를 보자마자 혹시 음주운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심들을 이 사고 접하신 분들은 대다수 하셨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은 속도 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파를 갑자기 이렇게 덮쳐서 20명의 사상자가 한 교통사고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음주냐 아니면 무면허 운전이냐 다른 이제 사유가 있느냐. 그런데 70대의 운전자인데요. 사실은 음주에도 해당하지 않고 무면허도 아닙니다. 상당히 정상적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진술이 나왔어요. 자, 비료를 싣고 트럭에다가 비료를 싣고 이제 주차장을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많아서 브레이크를 조작한다는 것이 실수로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운전자는 과실을 좀 인정하는 진술을 한 셈인데 경찰은 어쨌든 면밀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났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성매매를 강요한 가스라이팅. 예. 자, 30대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동료 A씨가 있어요. 지금 피해자는 이 30대 여성이고 이 A씨가 이제 가해자 주범이에요. 그런데 A씨만 가담한 게 아니라 A씨의 남편인 B도 가담을 했고 그다음에 이 피해 여성, 30대 여성의 남편인 C도 가담을 했고 그리고 이 B, 그러니까 이제 이 가해 주범의 남편의 직장 동료 30대 남성도 하나 가담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A, B, C는 지금 구속 그리고 이제 이 조력을 한 그
그 가해자 남편의 직장 후배는 네. 불구속 기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의아했던 부분은 피해자를 도와줘야 할 남편이 이 사건에 가담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남편은요, A 씨가 결혼을 시킨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장기간의 용의주도하게 계획된 범죄다. 그럼 이 30대 여성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무엇을 했느냐? 네. 성매매를 강요해서 201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500여 차례의 성매매를 시켰고 거기서 얻어진 5억 원의 대금을 자신들이 가로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그냥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네. 자, 이 A 씨가 이 30대 여성에게 C 씨를 소개해서 결혼시키는데 사실 결혼할 때까지도 일면식이 없던 관계예요. C는 그냥 A의 하수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성은 고하다라고 이름도 바꾸고 해서 결혼을 시켰고 가족이 있는데 딸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 피해 여성의 핸드폰 번호를 수시로 바꾸도록 하고 감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감시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매매를 강요했고 심지어는 이제 거부할 때는 상당히 심한 폭행을 하기도 하고 3, 4인분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가혹행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5억 원을 가로채서 뭘 했나 봤더니 자신의 빚을 갚고 외제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지금 이런 이 끔찍한 가스라이팅 범죄가 생겼던 겁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싶은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황당한데요. 황당해. 이게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정상적인 사람도 주변에 진짜 한 서너 명이 작당을 하고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예, 이건 뭐 남편까지도 감시자, 공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이게 치밀한 범죄인데요. 전 이 내용이 좀 낱낱이 밝혀져서 대중들이 알고 엄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주변 한두 사람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가족을 보호하는데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산불주의보입니다. 지금 이 건조주의보가 있는 상황에서 산불 소식 매일 나오는 거 보실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산림청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 첫날부터 지금 현재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산불은 222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38건, 가장 많은 것이 경북에서 발생을 했어요. 경북은 올해 첫 산불이 안동을 시작으로 해서 어제 문경까지 18일간 연속 매일 산불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전남, 전북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계속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소실될 면적을 보면요, 이건 200헥타르 정도 되는데 이게 엄청난 땅이고 산림을 가꾸는데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히 실화자 만약에 이제 이 인재로 산불이 발생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경북의 경우에는 이제 이철우 지사인데 이철우 지사가 정말 실화자는 엄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군 단위로 산불이 난 군은 예산 지원을 함에 있어서 페널티를 주겠다. 그 대신 산불을 잘 예방해서 불이 나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산불에 지금 모든 지자체가 아주 민감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경북에서 18일 연속으로 산불이 났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제 경남 합천 지역에서도 산불이 났는데 여전히 이제 진화 작업 중이라고요. 여전히 진화 작업 중입니다. 굉장히 큰 산불이 났고요. 인근 마을 6개가 굉장히 위험해서 지금 200여 주민들이 다 대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민가를 덮치는 거 아닌가. 산불의 화선이라고 하죠. 화선의 방향이 계속 좀 보도되고 있기도 한데 자, 그런데 지난 밤에도 대대적으로 지금 이 진화 작업을 벌여서 1000여 명의 소방관, 33대의 소방 헬기가 동원됐습니다. 심야에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불길이 잡히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6시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92% 정도 진화가 됐고 화선도 한 0.5km로 줄어들어서 자, 이변이 없는 한 이변이라 하면 이제 굉장히 강풍이 분다든가 그런 문제가 없는 한 오전 내에 진화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이 말씀하셨던 합천의 산불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경계 3단계. 이게 사실은 이제 규모가 한 100헥타르 이상의 피해가 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 광풍이 초속 한 7m 정도로 분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위험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만 발동하는 경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경계는 해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도 어제 지방에 다녀왔는데 너무 가물어요. 그리고 네. 바싹 말라 있습니다. 산이. 네. 지금 또 조심하셔야 되고 이번 주말에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은 더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철기입니다. 카랑카랑.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줄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언제로 먼저 가볼까요? 1908년 3월 11일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908년 3월 11일 이날은 한양 도성이 본격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한 날입니다. 한양, 지금의 서울은 조선시대의 성곽으로 둘러싸인 성곽도시였어요. 그 성벽이 이 3월 11일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사대문 안에 산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들어봤죠. 나는 사대문 안에 산다. 나 뼈대에 있는 집안이야.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어른들한테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럼 서울 어디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가 나오죠. 그거 말고 사대문 아니요? 그러면 이제 아니요.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서울 하면 사대문 안 이런 인식이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거죠. 사대문 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사대문의 안이라는 뜻이에요. 사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성안. 이것을 사대문안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는 동서남북에 4개의 대문이 있고 이 문을 통과해서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진정한 한양이고 서울 토박이들의 고향이 되는 거죠. 네. 홈으로 치면 종로구, 중구 전부하고 용산구의 북쪽 일부. 여기가 이 사대문 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4개의 문으로 성곽을 이었고 그 성곽으로 사대문에 안 가봤고 이제 구분한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 성이 둘러싸져 있으니까 담을 넘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내는데 4개의 대문을 냅니다. 동서남북 대문을 내는데 우리가 동대문, 서대문 하는 건 마치 집에서 아이들을 부를 때 첫째 아들, 둘째 딸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름다운 자기 이름이 있거든요. 좀 외워보시겠어요? 동쪽 하면은 흥인지문, 서쪽은 돈이문, 남쪽은 숭례문, 북쪽은 숙정문이에요. 인의 예지순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북쪽은 숙지문이 아니라 숙정문이라는 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자, 그리고 4개의 소문을 또 두었어요. 이건 이제 이름이 좀 생소한데 동서남북순으로 해화문, 소이문, 광희문, 그리고 창희문, 창희문은 자하문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4개의 대문, 4개의 소문을 둔 성곽이 바로 한양 도성입니다. 네, 이제 저 문으로 딱 들어가면 600년 전 역사의 그날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럼 이 한양 도성은 언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 건국 직후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잖아요. 이러면서 가장 먼저 한 게 궁궐 자리를 잡는 일이었어요. 그 궁궐 자리는 지금 경복궁 자리로 잡히게 됩니다. 자, 궁궐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이제 도시를 설계하는데 자,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을 두어요. 종묘는 왕실의 조상을 제사하는 곳, 신성한 공간이죠. 사직은 토지신 이 곡식신을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종묘사직 줄여서 종사, 이게 국가하고 같은 말로 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궁궐 앞에는 당연히 관청, 관리들이 일하는 관청을 두고 이 관청으로 나가서 직각으로 만나는 길에다가 시장을 만듭니다. 이 시장 어딜까요? 무슨 시장일까요? 네, 지금은 종로, 신문로. 그래서 그 당시 이름은 운종가라고 했어요. 구름처럼 모여드는 사람들이. 불화가 구름처럼 모여드는 길. 이래서 운종가라고 했죠.
이렇게 보면 이 한양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계획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성을 쌓습니다. 자, 역시 경복궁 앞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뒤에 북악산이 딱 버티고 있어요. 네. 북악산에서 남쪽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왼쪽 좌청룡이죠. 여기에 낙산이 있어요. 저기 대학로 옆에 있는 낙산공원 이름으로 남아있죠. 네. 낙산. 그다음에 이제 우백호는 인왕산이 있습니다. 자, 낙산과 인왕산으로 좌우 날개를 만들고 앞에 보면은 그 당시 이름은 목멱산, 우리가 아는 남산이 있어요. 이 네 개의 산의 봉우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이 이어진 봉우리를 따라서 거기에다가 담을 쭉 벽을 만든 거예요. 이게 한양 도성입니다. 총 길이가 한 17km 정도가 되고요. 제법. 네. 이게 딱 있을 때 놓고 보면 이렇게 약간 삐뚤어진 원형 같은 건데 서울이 정말 위풍당당한 도시라는 느낌이 저절로 들어요. 아니 근데 그 17km나 되는 담장을 태조 때 다 쌓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쌓긴 쌓는데 나중에 계속 보수하고 강화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큰 공사는 3번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은 태조 때 이 도성을 만들면서 쌓았고, 두 번째는 세종대왕이 그 약해진 부분을 전부 돌로 다시 쌓는 공사를 했고요. 세 번째는 임진왜란 때 이것이 무너진 것을 숙종 때 다시 쌓게 됩니다. 그런데 쌓을 때마다 축조 방식이 달라서 지금 보면 그게 언제 건지 알아요. 태조 때 쌓은 거는 흙으로도 쌓았지만 돌로 쌓을 때는 저렇게 막 쌓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는데 좀 약하겠죠? 네. 세종 때는 가로, 세로가 한 90cm, 60cm 정도 되는 직사각형 단면이 보이는 이런 공사를 해요. 그러다가 숙종 때는 가로, 세로 45cm의 반듯한 돌로 반듯하네. 아주 단단해 보이게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양 도성 올라가시면 저 3가지를 가지고 이건 언제쯤 거야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축조 있어요. 기법이 점점 발전했구나. 그것도 알 수 있네. 네. 견고해 보여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성곽계 산책할 때 이런 돌 모양 보면서 비교하는 것도 뭐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조선의 정신이 담긴 그런 한양 도성이잖아요. 이게 일제가 침략하면서 좀 순환을 겪게 된다면서요? 네, 역시 도성도 시간을 못 이기는데요. 도시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벽 때문에 확장을 못 한다는 고민이 우리한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근대 도시로 발전을 하면서 교통이 이제 더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벽이 교통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1899년에 한양에 전차를 놓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가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는데 성벽이 둘러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도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성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도님은 서대문이죠. 여기 전차를 놓은 걸 보면 성벽을 허물지 않고 문을 통해서 전차가 지나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이 전차가 다니게 해서 최대한 성벽을 유지하면서 이 전차를 놓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을산 늑약이 체결되고 통감부가 내정 간섭을 하고 이러면서 성벽 보호 이런 거는 이제 안중이 없게 돼요. 오히려 일부러 성벽을 부수려고 합니다. 점차 성벽을 철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일본 편에서 앞장선 사람이 또 누구였을까요? 또라고 하시니까 또 바로 아니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완용? 완용 형님? 그렇습니다. 네. 이완용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가지가지 한 거죠. 네, 업적이 많네요. 가지가지 업적이 많아 진짜. 네, 성벽을 철거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 주장에 따라서 다음 달에 성벽처리위원회라고 하는 이상한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이 성벽처리위원회에 하는 일은 성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1908년 3월 11일 날 흥인지문의 양쪽 성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도성의 산에 있는 구간만 빼고 평지에 있는 구간은 전부 허물어졌어요. 자, 이제 문이 있는데 문에 양쪽 날개가 다 없어지니까 이 문이 날개에 빠진 아주 이상한 비참한 초라한 모양의 새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이 담이 되고 벽은 길이 되는 이상한 일이 그러네요. 그렇게 돼버렸네요. 서울 성곽이 그야말로 이제 수모를 겪게 되는 건데 성곽만 이렇게 헐린 게 아니고 문도 몇 개 헐렸다면서요? 네, 문도 헐렸어요. 흥인지문, 숭례문은 그나마 꽁지 빠진 새처럼 됐지만 없어지지는 않았죠. 도님문, 서대문은 1915년에 전차 복선화를 한다고 하면서 문을 헐어버려요. 지금도 보면은 도님문은 서대문 사거리, 도님문로 이런 지명으로만 남아있고 아직 우리가 복원을 못했죠. 사대문 가운데 숙정문 그리고 사소문 가운데 해화문, 광희문은 철거됐다가 복원을 했고 서소문,
이 소위 문은 철거돼서 지금까지도 복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유적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지금 또 우리가 볼 수조차 없는 거잖아요. 진짜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도성뿐 아니라 궁궐도 훼손하지 않았어요? 네, 궁궐 훼손이 정말 하이라이트죠. 조선의 권위를 보여주는 궁궐을 고의로 훼손을 합니다. 경복궁은 10% 정도 남았을까요? 나머지는 다 부서졌어요. 그다음에 창경원, 창경궁, 창경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동물원 식물을 만들어버려요. 그다음에 여기 덕수궁, 이것도 공원을 만들고요. 또 경희궁, 이거는 궁궐 자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나중에 이 서울이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면 성곽이나 궁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계속 남게 될 텐데 만일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근대화를 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조화를 이루게 할 건가 하는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의 손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전통이 무시되고 고의로 훼손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네. 창경궁에는 동물 갖다 놓고 창경원 해놓고 벚꽃을 잔뜩 그러죠. 심어놨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어릴 때 거기 가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렇게 훼손이 된 거였네요.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언제 갑니까? 1993년 3월 8일로 갔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93년 3월 8일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군 내부의 핵심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숙청을 시작한 날입니다. 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이에요. 네네. 취임하고 열흘이 좀 지나서 하나회 출신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을 해임합니다. 이걸 신호탄으로 해서 4월까지 한 달 동안 18명의 하나회 출신 장성들을 전역시켜요. 아니 이게 취임 11일 만이면은 사실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일이 하나회 수청인 것 같은데 하나회가 어떤 모임이길래 이렇게 서두르게 된 걸까요? 네, 하나회 뿌리가 깊어요. 하나회는 5.16 군사정변 직후에 육사 11기생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든 군내 사조직입니다. 두 사람과 같은 영남 사람 동기생들의 친목 모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군내 사조직은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군인이 자기 상관의 명령을 들어야지 선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런데 1951년에 11기가 육사에 입학하거든요. 육사 11기는 자기들이 육사 1기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부터 4년제 육군사관학교 교육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 나름대로 엘리트의식, 동료의식 이런 게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하나회가 사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뭉친 거예요. 한 기수당 한 10명 정도 육사 입학 정원의 한 5% 정도의 소수 정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조직도 아주 비밀리에 점조직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회라는 이름이 우리는 하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군내 1% 하나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서 자부심도 느끼고 있었고 혜택이 또 그렇게 있었어요? 맞아요.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회를 후원을 해줍니다. 비호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회 사람들이 승진, 보직 이런 데에서 특혜를 받아서 수병사, 보안사, 대통령 경호실, 특전사 이게 전부 군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전부 독점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승진할 일 있으면 막 선배들이 끌어주고 해가지고 이 원칙이 무너져요. 후배가 상관이 되는 이런 기현상까지 육군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야, 이게 정말 하나회란 이름처럼 하나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통해 가지고 세력을 키우면서 12.12 쿠데타의 때를 기다린 거죠, 그죠? 맞아요.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당시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 신군부가 정권을 잡잖아요. 우리는 그때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는데 군 안에서는 이미 하나회라는 조직의 보스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1980년부터 11대, 12대 대통령을 연급해 지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도 또 역시 하나회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이 13년 동안 하나회 출신 군인들이 정부 요직까지 장악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서 하나회 해체 이걸 들고 나온 거죠. 네,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문민정부가 탄생하게 되거든요. 당선되자마자 하나회 척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당선되자마자 이거는 착수를 한 것 같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따르면 후보 시절부터
하나회의 숙청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되면서 취임하자마자 또 문민정부 이전에 이 군사정부하고는 차별성을 이제 얘기를 이제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12.12 사태에 대해서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적 사건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군대 안에 남아 있는 그 하나회 출신 인사들을 제거합니다. 또 육군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던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이걸 공군 대장으로 임명하고 기무사 창설 이래 처음으로 ROTC 출신의 기무사령관이 들어앉게 됩니다. 역대로 다 육사 출신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회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잖아요. 거의 뭐 정권 잡고 있었고. 근데 이게 전광석화처럼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 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실제로 김충립 전 특전사 보안반장의 말에 따르면 사전에 하나회 척결 계획이 알려졌다면 쿠데타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나회 출신 인사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회고록에 이 대목이 있는데요. 철규 씨가 아마 김영삼 대통령처럼 읽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읽어주셔야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질풍노도와 같은 군부 숙정에 대해 크게 염려했지만 나는 군 계획이야말로 전강석화처럼 전격적으로 단행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핵심은 전강석화겠죠. 자, 개혁의 시기, 방법이 이 성패를 좌우한 열사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길게는 5.16 이후 32년, 짧게는 1980년 신군부 등장 이후 13년 동안 군과 우리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리고 군부 내의 가장 위험한 사조직 하나회가 오명을 남긴 채 과거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해서 하나회를 척결할 수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로 갔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1년 3월 11일은 얼마 전 우리 5만 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튀르키예 지진이 있었죠. 그런데 12년 전 일본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끔찍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리히터 규모 9.0 이상의 거대한 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최악의 자연재해였어요. 아마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때 그 쓰나미 나오고 막 대단했어요. 피해도 굉장했잖아요. 사망자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대지진도 문제였지만 이게 쓰나미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지진 플러스 쓰나미 때문에 정말 피해가 컸다 그러더라고요. 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본 동부 해안을 강타합니다. 강진 발생 때문에 피해가 커졌고 쓰나미 때문에 사람들이 12층 건물 높이 건물로 대피를 했는데 쓰나미가 그 건물도 덮쳐가지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이런 화면이 있었어요. 진앙에서 380km나 떨어져 있는 도쿄에서도 이 피해가 일어났고요. 당시 사망한 사람이 15,000명, 16,000명 이상, 실종자 2,523명, 파손된 주택 40만 2,699채, 부서진 선박 28,612척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9.0 지진은요, 인간의 기술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진이라고 해요. 이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지구의 축이 흔들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 그 본토가 2.4m 동쪽으로 이동하고 자전축이 10cm 이동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그 대비가 어렵죠. 야, 이런 대지진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으며 이 지진 때문에 원전 폭발 사고까지 있었고 전 세계가 경악했죠. 네, 이 지진 피해뿐 아니라 이 원전 사고가 또 문제가 됐는데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기를 돌리는 전기가 차단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냉각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누출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방사성 그 사고 수준을 레벨 7로 발표했는데 이게 체르노빌 그 사고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심각했네요, 정말. 네. 근데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맞는데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같은 경우는 인재다. 사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재인 요소가 있어요. 먼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그
전력 설비를 지하에다 두는 거 이게 문제가 됐고 냉각수 순환 장치가 멈췄을 때 빨리 바닷물을 부어가지고 이걸 시켰어야 됐는데 그때 도쿄전력에서 그 장비가 아까웠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장비를 못 쓰게 되는데 해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네, 원전을 지키려다가 수탐대실한 거네요. 근데 얼마 전 이제 튀르키예 지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안심할 수는 없다. 뭔가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이죠. 2016년에 경주에서 8.5 규모, 포항에서 5.4 규모, 2017년에 이런 지진이 있었어요. 자연재해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재해예요. 그런데 철저한 대비를 꼭 해야만 자연재해비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 끔찍합니다. 예.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언제로 갑니까? 2016년 3월 9일로 갔습니다. 가깝네요, 진짜. 굉장히 가까워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가까운 과거입니다. 아주 기억에 생생하실 텐데요. 2016년 3월 9일은 한국 바둑의 전설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대결을 시작한 날입니다. 5국의 첫째 국이 이날 있었어요. 네. 알파고가 유럽 바둑 챔피언이었어요. 판후이라는 사람한테 5승 무패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세돌 구단에게 도전장을 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이걸 받아들여서 이 대결이 성사된 건데 그 당시 기억나시죠? 나죠. 저희 그때 막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이거 이세돌 지면은 이제 우리 기계들한테 지배당한다. 큰일 났다 이거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요, 체스는 바둑하고는 다른 거다. 바둑이 훨씬 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기계가 이길 수 없다. 이래서 관심이 집중됐었죠. 맞아요. 그때 바둑에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 대국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누구 사람이 이렇게 대신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가 저런 사람의 모습을 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죠. 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 5번 대국을 진행했는데 이 대국 계약 당시부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당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제대로 보여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한 5판을 두고 뭐 대충의 상금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사인을 하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봤는데 기계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웠죠. 처음에는 기계랑 싸운다는 걸 모르고 서명을 한 건데 그때 서명을 안 했더라면 우리가 이 명경기를 놓칠 뻔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이세돌 구단을 생각해보면 자신감이 엄청났던 걸로 기억이 들어요. 그러면 이세돌 구단 하면 자신감 덩어리입니다. 한국 바둑에서는 조은현, 이창호 계보를 잇는 최강자였고 그 당시는 한국 최강이 아니라 지구 최강이라는 말을 들었던 기사였어요. 실력이 뒷받침되니까 이런 자신감이 그렇게 밉지 않았는데 그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질 자신이 없어요. 자, 알파고와 싸우게 된다는 걸 아는 이 이세돌 구단이 이런 말을 해요. 한 판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5판 중에 내가 한 판이라도 지면 알파고한테 졌다고, 알파고의 승리라고 내가 인정을 하겠다. 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이세돌 구단뿐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도 모두 이세돌 구단의 우세를 점쳤어요. 그럼요. 다들 그때는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랬죠. 알파고의 그 실력을 그 전에 있었던 판후이와의 그 대국 이거보다 좀 더 나아졌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첫 대국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전 세계 바둑계뿐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완패를 완패죠. 근데 정말 충격이었죠. 저는 슬펐어요, 그냥. 응원했는데. 인간이 지는구나, 이제. 바둑만큼은 이게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놀랐죠. 이제 흑돌, 백돌 중에 이세돌 구단이 흑돌을 쥐었거든요. 대국 초반 포석에서 유리하게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밀리기 시작합니다. 포석 후반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하면서 그걸 봤어요. 중반에 좀 만회하는 것 같으니까 또 박수를 쳤는데 끝내 역전을 시키지 못하고 불개패, 돌을 던져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걸 보면 알파고는 인류 기사들도 오랫동안 생각해야 될 수를 금방 놔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기상천외의 수를 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졌다는 것뿐 아니라 이 알파고의 실력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2국, 3국을
다 불개폐로 져요. 불개폐로 진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집을 세지 않을 정도로 완패를 한다는 이런 뜻인데 이렇게 져요. 하지만 이세돌 구단이 포기하지 않고 4국, 5국을 더 두게 되는데 4국을 앞둔 이세돌 구단의 인터뷰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네. 뭐 사람으로 치자면 도무지 둘 수가 없는 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알파고가 완벽한 대국을 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야, 이거 뭔가 표정도 그렇고 얼굴이 네. 헬쓱해진 것 같은데 자기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운명의 4번째 대국이 펼쳐지는 거죠. 네, 맞아요. 저 인터뷰 보면 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 인간에 대한 미안함을 여기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면서도 계속 알파고의 그 바둑을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국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사국에서는 이제 그 알파고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약점이 흙을 쥐었을 때 좀 못한다. 이거 하나 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수가 나오면 당황하더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마침내 중반부에 신의 한 수가 두어지는데 78번째 수, 사국의 78수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바둑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점입니다. 자, 이걸 두면서 알파고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여요. 기계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엉뚱한 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당황했지?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져요. 그래서 드디어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거둡니다. 좋다. 짜릿하네요. 네, 이 승리한 다음에 이세돌 구단의 인터뷰가 또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 1승은 정말 좀 그전에 모았고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그런 1승, 뭐 정말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그런 1승이 아닌가. 정말 기쁘고요.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 덕택에 그래도 오늘 한 판이라도 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세돌 네. 구단이 한 판 이기고 저렇게 좋아하고 칭송받는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네, 그 전에 인터뷰 보면 웃지도 않고 표정이 되게 어두웠거든요. 네. 그렇죠. 밝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우 응원한 국민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알파고 쪽에서도 아주 칭찬을 많이 했어요. 온 국민 환호한 건 물론이고요.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의 CEO가 이세돌 구단에게 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바둑 기사인지 보여준 경기라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국을 한번 더 두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세돌 구단은 백돌보다 조금 더 불리하다는 흑돌을 쥐고 이제 그 바둑을 두었는데 초반에 우세하다가 막판에 역전을 당하면서 패배해요. 그래서 종합 스코어는 1대4, 1대4로 알파고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자, 이세돌과 대결한 알파고는 그 뒤에도 바둑을 더 두어요. 이 최종 전적이 74전 73승 1패인데 요 1패가 이세돌 구단한테 진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이 알파고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렇죠. 이세돌 구단과 그 대국한 알파고가 버전 18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버전 18이 상대가 되지 않는 인공지능 바둑 기사가 지금 있다는 거죠. 우와. 네. 그래서 사람이 앞으로는 알파고를 못 이겨요. 이세돌 구단이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인공지능과 바둑을 둬서 이긴 기사로 기록이 될 겁니다. 야, 이제 속상하다. 바둑도 인공지능한테 안 되는 거고. 근데 바둑뿐 아니에요. 요새 그 인공지능 그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한다고 하는 챗GPT. 네,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 바둑 이외에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분야에서 인간이 인공지능과 대결하거나 경쟁해야 된다는 걸 뜻해요. 더 많은 곳에 AI가 침투하기 전에 뭔가 안전장치. 이 안전장치는 아마 인간만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이 되어야 할 텐데 이걸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7년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7년 후 지금 챗 GPT가 나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이제는 공부의 방식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챗 GPT한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하는 방식으로 공부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예.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보은의 사계 식탁으로 이어집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울하세요? 아니, 우울하진 않죠? 챗GPT 네. 얘기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기계한테 지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우울하시죠? 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계 식탁으로 가야 됩니다. 고기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울할 때 고기 앞에 가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은요, 지금 약간 인공지능 그런 것 때문에 좀 우울하실 텐데, 네. 제가 고기 앞에서 스트레스를 확 날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요, 아주 행복한 식탁이 고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특별한 고기 요리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고기 요리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재워야 돼, 고기 맞아요. 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3분 스테이크. 너무 너무 3분 쉽죠? 스테이크요? 네. 카레가 아니고요. 네, 3분 카레 아닙니다. 네네네. 3분 스테이크에다가 바로 그 스테이크 팬에서 만드는 볶음밥이 준비가 돼요. 맛있겠다. 그다음에 요거 간단하게 해 먹으려면 요거 많이 찾잖아요. 바로 대패 삼겹살. 요거 가지고 파채 볶음까지 할 건데 정말 쉬워서 후딱 지나갑니다. 야.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봐라. 스테이크가요. 네. 집에서 해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스테이크에다가 우리가 또 좋아하는 볶음밥을 3분 만에 할 수 있다니까. 야, 이거 뭐 배워가지고 오늘 바로 한번 집에서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인증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스테이크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스테이크 부위가 조금 준비가 좀 잘 돼야 되겠죠. 이 옆에 있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등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살치살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냐면 물론 등심으로 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살치살로 다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살치살 하면은 살치살에 마블링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조금 지죠. 고기 먹고 났는데 굉장히 느끼해서 김치 생각났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간의 지방분이 조금 덜한 등심하고 살치살을 조금 섞어서 하시면 훨씬 더 고기의 식감도 좋고요. 우리가 먹었을 때 이거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는데 이런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만약에 집에 안심이 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아, 좋죠. 네. 바로 안 치우기. 고기 부위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취사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가 이 등심을 먼저 좀 썰어 올 건데요. 보통 보면 등심의 두께를 제가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두께를 한 1.5cm 정도를 이렇게 크게 잡았냐 하면 이렇게 해야 일단 씹는 식감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깍둑 썰기를 해주잖아요. 네. 그럼 훨씬 더 굽기가 편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고기를 이제 구울 때는 안에는 살짝 살집이 조금 덜 익혀져야지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 할 때는 후라이팬이나 아니면 이 가스불이 그 정도의 고기를 잘 구워지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깍둑 썰기를 해서 하시면 훨씬 더 고기를 굽기가 쉬워요. 이렇게 거기다 뭐 밑간 같은 거는 따로 하나요? 해야죠. 근데 아주 볶음 소금으로 조금만 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해서 보니까 네. 완전 해동됐다기보다는 약간 살짝 해동된 그런 느낌인데 맞을까요? 맞아요. 네. 우리가 정육점에서 사오면 바로 이렇게 살짝 해동된 듯하지만 이 안쪽에 보세요. 고기의 지금 식감이라든지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이렇게 된 걸 구입을 하셔야 가장 좋고요. 그래야 맛있어요. 요거는 제가 지금 등심 썰고 있어요. 네. 깍둑썰기. 네. 더 맛있어 보여요. 깍둑 썰기 하니까. 그렇죠. 훨씬 더 맛있어 보이죠? 근데 요거를 그럼 또 우리 구울 때 따로따로 구워야 되는 아니에요. 제가 또 그렇게 복잡한 건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섞어서 저희가 밑간을 같이 해줄 거예요. 여기 등심 이렇게 해서 통에다 담고요. 요거는 이제 살치살인데 살치살도 약간 좀 도톰하다 그러면 이렇게 칼등으로 한번 좀 두드려 주세요. 이러면 훨씬 더 고기가 육질이 약간 부드러워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썰어주세요. 부위가 달라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씹는 맛도 좀 다를까요, 그러면? 또 씹는 부위별로 맛이- 다 다르죠. 씹는 맛도 좀 다르죠. 네, 네. 왜냐하면 등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씹을 때 요거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씹는 식감이 좋다 하는데 맞아요. 네. 살치살은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이 치아의 저작 운동이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막 움직이거든요. 요게 좋거든요. 야. 아, 맛있겠네요. 썰어 희한하더라고. 고기가 네. 부위별로 그게 느낌이 달라요. 맛도 다르고. 맞아요. 아.
요즘 스테이크 저렇게 해서 뭐 큐브 스테이크라고 네, 맞아. 맞아요. 톡톡 설계한 거 많이 먹잖아요. 제가 밥이랑. 오늘 그거 할 거예요. 어머나. 오. 아.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맛있겠네요. 제가 예인 씨 마음을 딱 읽었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를 일단 한번 밑간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이걸 왜 밑간을 하냐면 우리가 물론 가염 버터에다 할 거라 밑간을 안 하시고 나중에 소금 후추를 뿌리셔도 되지만 밑간을 하고 조리하는 거하고 나중에 뿌리는 거하고는 약간의 안쪽 속살에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밑간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볶은 소금으로 굵은 소금 하면은 소금 알갱이가 안 녹으니까 네. 특별히 볶은 소금으로 이렇게 아, 진짜 조금 넣으시네요. 아주 조금만. 정말. 아주 조금. 한 190 정도네요. 버무려 주세요. 어머. 이렇게 해서 요거는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상태의 이 큐브 모양이 무너지면 또 고기가 또 식감이 맛이 없잖아요. 네. 요게 그대로 살아있을 정도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는 요 스테이크와 가장 궁합이 잘 맞지만 단맛도 내고 고기에 연육도 해주는 게 있죠. 향신채가. 뭘까요? 많이 우리 먹잖아요. 향신채? 네. 아, 마늘. 마늘. 아, 마늘. 마늘. 마늘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가로 썰기 해갖고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쪽파를 이렇게 듬뿍 준비를 해주세요. 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 통후추. 통후추도 또 올라가주면 나중에 굉장히 향이 좋거든요. 그리고 남은 소금도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제가 여기에 가염 버터를 준비했어요. 제가 보통은 이제 무염 버터 많이 쓰는데 네. 고기에다가는 제가 간을 특별하게 아주 조금밖에 안 하고 또 소스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가염 버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요거를 달군 팬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버터와 스테이크의 만남이면 뭐 사실 이거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쉬워서 제가 사실 요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해 드시면 아침에 조금 급하게 든든하고 준비를 너무 할 때 맛있죠. 아주 좋죠. 네. 이렇게 녹을 때 마늘을 넣어주세요. 아, 저게 마늘을 입히니까 또. 먼저 좀- 넣는구나. 네. 저거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늘을 이렇게 해서 마늘 향이 조금 올라오도록 예, 예.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버터 자체가 마늘 향이 녹아져 있는 버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기의 연육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고기 맛이 훨씬 더 좋아지겠지요. 네. 이렇게 이 향이 벌써 너무 올라오죠? 네. 많이 올라오죠. 이 버터 향 참 좋아요. 저 버터에다가 마늘만 구워서 요거 먹어도 맛있어요. 그죠? 네. 네. 저대로도 저는 맛있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마늘이 약간 아이들이 저는 마늘 먹기 싫어요 할 때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마늘종이 요새 나와요. 풋마늘도 나오죠. 그거 송송송 썰어서 여기다가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살짝 향이 올라오면서 어때요? 갈색이 됐죠? 네. 이럴 때 여기다가 넣으세요. 센 불에서. 큐브 스테이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볶아주세요. 고기는 구우시면 집에서 저렇게 할 줄 알면 집에서 먹는 게 더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아이, 방법이에요. 그럼요. 나가면 비싸거든. 저 소고기가 익는 저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되게 안정시키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구나. 야, 굽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엄청 중요해요. 어느 정도나 해야 될까요? 요거는요, 구울 때, 보통 이제 집에 있는 화기,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아닌, 집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한 6분이면 다 구워져요. 6분도 안 걸려요. 네. 제가 이거 요리를 3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의 3분에 맞추면 되세요. 그리고 불은 가장 센 불로 지금 볶아내시는 거죠? 네. 선생님 그 버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우면 안에 육즙이 잘 안 빠져나오는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팅이 되니까 안쪽에서 육즙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조금 하겠지요. 이렇게 해서 좀 구워주세요. 좀 더 부드럽겠네요. 네, 많이 부드럽죠. 네. 야 볶음밥에 저거를 씹었을 때 육즙까지 착 나와서 입에 녹으면 그럼 어우. 너무 맛있죠. 근데 요거를요, 돼지고기도 가능합니다. 돼지고기 등심 있잖아요. 네. 돼지고기 등심도 이렇게 썰어서 돼지고기 등심에는 청주를 조금 뿌려서 밑간을 조금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지고기 등심도 굉장히
육즙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서 나오는 그 톡톡 터지는 육즙이 아주 좋거든요. 이렇게 구워주세요. 겉바속촉이네요. 그렇죠. 안은 육즙 때문에 너무 부드럽고. 전문용 쓰시는 겁니까? 지금? 밖은 이제 센 불에서 볶아내서 약간 이렇게 탄성이 있고. 겉바 뭐라고요? 겉바속촉. 겉바속촉. 나 무슨 사자성어인 줄 알았네. 아니 저게 버터에 마늘에 저렇게 해서 고기를 구우니까 저 요리가 되네요. 요리예요. 요 굉장히 맛있어요. 네. 야. 어우. 그러니까 볶음밥 하면은 고기가 잘게 쓰러진 것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딱 깍둑 썰기로 딱 들어가니까 그리고 마늘이 들어가니까 고기만 먹는다는 죄책감이 없어. 맛있어요. 죄책감까지. 선배님 그것도 죄책감까지. 향이 막 지금 이 수드에 퍼지고 있습니다. 와. 오늘 유독 더 괴롭네요, 그러네. 이 시간이. 이 버터 향까지 들어가니까 야 이거 뭐.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이런 건 아니고요. 요 아까 우리 보시면 알파고 얘기했지만 이제 저 이게 냄새 나는 텔레비전 안 나오나? 나와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거의 다 구워졌거든요. 그랬으면 접시에다 놓고 어머. 야. 저 자체가 요리다. 마늘도 진짜 맛있겠다. 저건 주말에 집에서 한번 해볼 만하네요. 요거는 정말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다 됐으면 지금 고기가 다 거의 다 안쪽까지 익혀진 상태예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면 쪽파를 이렇게 뜨거운 열기 있을 때 훅 뿌려주세요. 그러면 열기에 따라서 이 쪽파가 살짝 안쪽으로 그 쪽파의 단맛이 좀 스며들거든요. 이렇게 딱 덮어주시고요. 굳이 볶지 않고 이제 고기 열기로 좋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했던 통후추 많이 좀 뿌려주시고요. 요리다. 맞아요. 이거 진짜 요리인데요. 선생님 쪽파 요리가 올리는 아니라 거 하셨는데 이거 요리네요. 이거 뭐 사진 찍을 그런 거 만드는 것 같은데요. 딱. 그다음에 혹시 나는 조금 싱거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소금 조금만 하셔도 되는데 네. 굳이 소금은 안 하셔도 네.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말끔하게 우리가 3분 스테이크는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 볶음밥을 할 건데요. 저는 이 스테이크보다 볶음밥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 만들어졌으면 요 팬을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네. 자, 그래서 후라이팬을 이렇게 켜고요. 우리가 버터 남은 게 좀 있잖아요. 네. 반 큰술만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버터 볶음밥이군요. 하얀 버터. 요거에다가 이렇게 녹을 때 뭘 넣냐 하면 진간장 한 큰술을 넣어줘요. 그러면 요게 또 아주 간장 비빔밥으로 맛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뜨거운 밥을 넣어주세요. 찬밥이 아니고. 찬밥이 아니네요. 네, 뜨거운 밥. 그래야 잘 풀려요. 그리고 양파 다진 거. 요거는 김치 다져놓은 거. 저게 들어가요. 네. 깍두기 국물 들어가죠. 네. 그리고 요거는 아이들이 안 먹으니까 요때 먹게 하자고요. 피망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볶아주세요. 고기를 구워낸 버터가 그대로 고스란히 밥 안으로 스며들 수 있게 볶으시면 돼요. 어머나. 이렇게. 그래서 팬을 뭐 세척하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네, 그대로. 그대로 그 위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아주 밥을 유명한 스테이크 집 가면 그 팬을 안 닦으시고 계속 쓰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후라이팬에 지금 고기 육즙이 지금 빠져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다. 향이 그대로 배는 거죠. 저도 어디 가면 저 볶음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저도요. 네. 어느 고깃집이 그 마지막에 볶음밥이 없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아쉽죠. 예. 아쉽죠, 굉장히. 그렇죠. 뭔가 덜 먹은 느낌 들고. 요거는 이제 밥알이 이렇게 좀 풀어져야지 맛있으니까 숟가락 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다 푸세요. 그래야 뜨거운 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찬밥을 넣으면 이거 뭉쳐져서 안 풀어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거 알랑미 같은 걸로 해도 되겠다. 알랑미요? 네. 알랑미도 좋긴 한데 또 약간 푸슬푸슬해지니까 끈기가 좀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끈기가 조금 있으면서 약간 밑에 누룽지처럼 뭔가 좀 생겨야 맞아, 이거 그게 맛있지 있어. 않겠어요? 맞아. 그래서
여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생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건 또 다른 향이 올라오네요. 옆에다가 이렇게 그러게요. 향이 더 해놨어요. 맛있겠다. 밥 부친 게 같아. 그쵸? 진짜. 이렇게 해놨어요. 어머. 밑에 약간 눌게. 네. 요거 이제 막 볶아 놓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요것만 넣으면 돼요. 참기름 조금, 참기름. 깨가루 조금. 아, 아이고. 활용점정이지. 이렇게 해서 이거 볶아주세요. 자, 그랬으면 요 볶음밥 뜨거울 때 요거하고 고기하고 같이 잡숴주시면 돼요. 아유, 자, 너무 맛있겠다. 제가 이따가 담아드릴게요. 네. 많이 좀 담아주세요. 네. 많이는 예. 못 담아드리고요. 적당히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밥을 먼저 담아요. 근데 또 아침부터 너무 배부르면 괴로워. 밥을 먼저 이렇게 볶음밥을 먼저 담고요. 예. 왜냐하면 밥을 이렇게 좀 깔아주어야 여기에서 나오는 고기가 탁 육즙이 입혀져서 이게 맛있거든요. 별미겠다. 네. 예? 그냥 밥에 먹어도 맛있을 텐데 예, 저 예. 볶음밥에다가 먹으면 이게 얼마나 아이, 맛있겠어요. 그럼. 큐브 스테이크 올라갔으니. 이렇게 하고 네. 우리 철규 씨가 조금 이거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네네. 요거 또 이렇게 밑에다 담고요. 네. 댁에서도요, 이렇게 볶음밥 아래 담고 그 위에다가 고기 얹고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더 좋아요. 그래, 저렇게 같이 내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럼 어머님들 설거지도 조금 예. 그렇죠. 줄여드리고요. 그리고 고기를 먼저 먹고 뒤에 밥을 먹잖아요. 고기를 너무 먹어. 그리고 밥을 좀 적게 먹죠. 밥하고 같이 먹어요. 자, 이렇게 또 밥을 담고요. 요즘에는 소고기 가격이 좀 괜찮아졌을 거예요. 네, 조금 아, 그래요? 뭐 적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일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마늘까지 위에 코팅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담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담아 잡수시면, 이야, 3분 스테이크로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겠죠? 네. 가져가셔서. 네.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먼저 저희가 한번 맛을 아. 보도록 네. 하죠. 네. 맛있겠어. 이걸 밥하고 고기하고 위에 탁 올려가지고 올려서. 마늘도 하나 쓰고. 이렇게. 정말 맛있죠? 그렇게 잡수셔야. 이건 뭐 말해 뭐합니까? 맛있죠? 너무 고소하고 와, 고기도 연하고 좋네요. 그렇죠? 이 마늘 향이 굉장히 또 입안을 그렇게 향그럽게 만드네요. 네. 마늘 향을 충분하게 버터에 볶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어요. 이게 은근히 버터향이 입안을 싹 네. 감싸는데 맞아요.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러네. 그 맛이 나요. 집에서 만들었는데. 어때요? 우울한 거 좀 풀렸어요? 아유, 네. 전혀 우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왜 우울했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알파고는 이거 못 먹어. 못 먹고 못 만들죠, 이렇게. 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혹시 오늘 우리 집에 오늘 집에 대패 삼겹살만 있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대패 삼겹살로 저녁을 한번 차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대패 삼겹살은 보통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 그대로 이렇게 얼린 상태 그대로예요. 요게 이렇게 약간 큼직큼직하잖아요. 네. 요거를 적당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거는 굉장히 길고 어떤 거는 굉장히 짧고 그래요. 엄청 적당하게 얇진 않은 보시면 것 같아요. 많이 얇죠. 어. 요거 지금 한 0.2cm?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돼요. 사방 제가 봤을 때 한 3cm, 3cm 정도 느낌으로 지금 자르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먹기에 좋을 거예요. 이렇게 썰어주세요. 약간 냉동기가 지금 있어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 드시기가 볶음하시기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왜냐하면 요거는요 정말 후딱 지나가요. 제가 불 위에 올려놓자마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차분하게 이렇게 좀 다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사실 근데 어디 대패 삼겹살 가면 조금 짧게 썰어주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건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구해온 요 정육점은 약간 길게 썰어주는 정육점이에요. 이렇게
어떠세요? 그 고기 드시니까 드실만 하세요? 너무 맛있어서 지금 말을 못 하고 맛있어요? 네. 이거 카메라 없어서 계속 먹었는데 계속 맛있네요. 씹을 때마다. 이거는 진짜 메인 요리예요. 그렇죠. 정말 한 끼 식사로 최고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지금 대패 삼겹살은 다 됐어요. 이렇게 다 됐으면 우리가 정육점에서 보면 파채를 파시더라고요. 아, 정말 파채 살 수 있어요, 네, 정육점에서. 파채 팔잖아요. 그리고 요새 마트 가니까 또 파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파채가. 그렇죠?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맞아요. 요거 네. 한번 찬물에 우르르 한번 헹궈주세요. 헹궈주시고 가위 하나 준비하세요. 요거는 요리 못하는 우리 예인 씨가 하면 가장 잘하는 네. 가위로 숭덩숭덩 이렇게 그냥 잘라요. 몇 번 이런 거 없이 그냥 약간 잘게 자른다 생각하면서.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좀 잘라요. 저거는 제가 제일 잘하죠. 그쵸? 칼 안 쓰는 거. 네.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집에 청양고추가 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홍고추도 있다 준비하시면 돼요. 끝. 끝났어요 벌써? 네, 끝. 요거 그냥 바로 볶으면 돼요. 오늘 요리들이 대체로 빨리 끝날 수 있는 것들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울할 때는 고기 앞으로인데 간단하고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꼭 따라 하셔야 된다고. 아, 맞아요. 꼭 따라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야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으면 요건 양념장이 정말 쉬워요. 간장, 맛술, 다진 마늘, 올리고당, 참기름 끝. 끝. 정말 끝인데 제가 기존에는 양념장을 다 막 한 대 섞고 막 이랬잖아요. 이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준비되는 거 그냥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후라이팬을 아주 충분하게 달구고요. 네. 여기에다가 대패 삼겹살을 이렇게 올리세요. 뚝뚝. 고기를 가장 먼저 넣으시네요. 네. 왜냐하면 얘는 기름을 안 둘러요. 기름을 안 두르는 이유는 여기서 기름이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름을 두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금방 익잖아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금방 익죠. 그래서 조리가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네. 소기름은 잘 안 녹아도 돼지 기름은 그래도 녹더라고. 자, 이렇게 올려주세요. 대충 좀 펴서 이렇게 넣으면 올리면 되죠? 뭐 바로죠, 대패 삼겹살. 그럼요. 예. 지글지글지글지글 막 소리 나죠? 네. 이렇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대패랑 소랑 그 지글지글 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기분 탓일까요, 혹시? 소리가 좀 소는 음메음메 하나요? 돼지는 꿀꿀꿀하고. 자, 이 요게. 때문인가? 소고기가 좀 굵직하게 네. 왜냐하면 조직감 때문에 그래요. 요게 조금 빗소리에 더 가깝고. 맞아, 그러니까요. 맞아. 아, 조직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조직감 때문에 그래요. 아, 저는 소가 자, 약간 이렇게 덩치가 됐으면 커서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파채를 듬뿍 바로 넣어버리네. 올려주세요. 아. 이렇게. 아, 저 파향이 싹 배겠네요, 고기에도. 네. 난 뒤집은 다음에 올리는 줄 알았더니. 바로.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매운맛이 좋다. 그러면 이따가 바로 청양고추. 붉은 고추 색깔이 조금 있는 게 좋잖아요. 네. 예뻐. 어머. 자, 이쁘죠? 자, 그랬으면 이제부터 여기에 뭘 하느냐? 양념장을 투하를 시켜요. 바로. 뭐 순수 삼각시계에 넣는 거죠? 상관 있어요. 아, 있어요? 잘 보세요. 간장, 네. 간장 먼저 넣고. 맛술, 다진 마늘 넣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약간 단맛이 있어야 좋잖아요. 파가 있으니까. 네.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조금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사정없이 볶아주세요. 가장 없이. 자, 이제 볶아요. 아, 그 표현이 너무 좋네요. 사정없이 네. 볶아주세요. 저는 그 요리 전문가라서 좀 뭔가 좀 다른 거 쓸 줄 알았는데 그냥 사정없이 볶는다는 표현을 쓰시네요. 제일 좋은 표현이죠. 요거는 힘만 있으면 돼요. 네. 사정없이 볶아주세요. 뭐가 익을 때까지, 대패 삼겹살이 익을 때까지. 왜냐하면 파채는 우리가 사실 요거 그냥 생으로도 먹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삼겹살만 익으면 되니까 이렇게 볶아주세요. 요거 굉장히 쉽죠? 네. 금방 하시겠죠? 네. 고기만 있으면 파채만 있으면. 맞아요. 파채만 있으면 해요. 그래서 거의 센 불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후딱 익거든요.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저게 조금 더 익어야 돼요. 제 고향 창원에서 네. 저렇게 볶아주는 어떤 그 대패 삼겹살 집이 있는데 잘 진짜 돼요? 맛있거든요. 예, 사람도 많고. 근데 되게 거기는 청량하게. 연탄으로 볶잖아요. 제가 다 가봤죠. 어머나, 야, 쌤 진짜 아니, 대단하시다. 프라이팬에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연탄에 한다고?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석쇠에다가 한번 싹. 아, 불맛을 입히는구나. 요새는 대한민국에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 자, 집에서는 만약에 불만 내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시냐 하면 토치 있잖아요. 토치. 이거 다 불 끄고 그다음에 토치를 조금 하시면 약간 불맛이 올라오죠.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사실은 다 태워 먹는 보이시죠? 자, 거의 다 됐으면 여기에다 이제 마지막 할 게 있어요. 참기름. 저기 들어가줘야 돼. 그다음에 이번에는 통깨입니다. 통깨 참기름은 뭐 많이 들어갔으면. 아, 저거 이렇게 해서? 맛있겠어. 끝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는 볶음밥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다는 그냥 뜨거운 밥을 넣고 비벼서 같이 잡수셔도 됩니다. 바로? 네, 바로. 바로 되게 맛있어요. 밥을 넣고 또 사정없이 비벼버리면 되겠네요. 또. 자, 끝났으니까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네. 아, 요 맛도 궁금합니다. 아, 요건 금방 뚝딱 또 이게 완전 저 소고기보다 더 금방 될 것 같아. 그럼요. 집에서. 이번 주말 이용해서 이건 아빠들이 만들어주는 요리로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디 놀러 가셨을 때도 이거 괜찮다. 그렇죠. 요새는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네. 나들이 가셔서 이렇게 준비만 하시면 양념도 별로 안 들어가니까 뚝딱 되죠. 그러게. 네. 자, 요것 좀 갖다 배달- 주세요. 야, 오늘 뭐 아침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다 먹고. 야, 아,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네. 와, 지금 열기가 막 볶아낸 거라서. 어떠세요? 파채 맛하고 어우러지니까 굉장히 좋죠? 파향이 상나요. 그렇죠. 제가 그대로 씹히는 맞아요. 식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느끼한 맛이 안 나요. 돼지고기의 느끼한 맛. 그리고 보통 대패 삼겹살 그러면 그건 바짝 구워야 기름지지 않아 하시는데 제가 올려드린 파채와 그다음에 청양고추, 홍고추 때문에 이게 별로 느끼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름지지도 않고요. 전혀 기름지지 않고. 첫 번째는 마늘 향이 있었다면 이거는 파향이라니까 또 다른 맛의 그게 있어요. 그렇죠. 예, 입안에서. 와, 너무 맛있는데요? 부드러워. 또 레시피 봐야 돼. 레시피. 레시피 보고 벌써요? 올게요. 원기 회복에 딱 좋은 초간단 고기 요리. 오늘 알려드릴 메뉴는 3분 스테이크 볶음밥과 대패 삼겹살 파채 볶음입니다. 먼저 쇠고기는 사방 1.5cm 크기로 썰어 볶은 소금으로 밑간하고요. 쪽파는 송송 썰고 마늘은 동그랗게 슬라이스합니다. 팬에 가염 버터를 녹이고 마늘을 볶은 후 쇠고기를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그릇에 고기를 담고 쪽파를 듬뿍 띄웠습니다. 이제 팬에 다진 양파, 피망, 김치, 뜨거운 밥을 넣어 재빨리 볶고 참기름과 깻가루를 버무려 주세요. 접시에 3분 스테이크와 볶음밥을 곁들여 내면 완성입니다. 이제 대패 삼겹살 파채 볶음도 만들어 볼게요. 냉동 상태의 대패 삼겹살을 준비하고요. 파채는 가위로 대강 자릅니다. 붉은 고추와 청양고추는 잘게 다지고요. 팬에 대패 삼겹살을 넓게 펼치고 파채를 위에 놓고 구워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 맛술, 진간장, 올리고당, 참기름, 통깨를 넣어 볶듯이 굽습니다. 이제 붉은 고추와 청양고추를 버무리고 그릇에 담아주면 대패 삼겹살 파채 볶음 완성입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초간단 고기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스테이크와 볶음밥 그리고 대패 삼겹살 파채 볶음입니다.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아빠들이 해주는 요리로 강추입니다. 정말 간단한데 네. 맛은 최고예요. 그렇죠.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 주가 또 기대돼요. 다음 주에는요, 정말 지금 바야흐로 봄이잖아요. 네. 이제 완연한 봄인데요. 이 봄일 때는요, 봄맛과 봄향이 가득한 된장찌개 어떠신가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된장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된장찌개 요즘에 냉이 넣고 된장찌개 막 그거 할 마트마다 거예요? 그거 할 거예요. 야, 기대됩니다. 네, 다음 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고기를 먹고 나니까 역시 사람은 속이 든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나네요. 네, 든든하니 힘도 나고 기분도 더 좋습니다.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오늘 레시피 참고하셔서 맛난 밥상 차려 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